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몇 년 전에 일간신문했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죽음은 옮겨감에 불과, 존중받으며 가고 싶다 이렇게 돼 있었고, 부제목이 웰다잉을 실천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친숙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이런 유명한 분들의 마지막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죽음이 왜 옮겨감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고 숨을 안 쉬고 또 동공반사 소실되면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해서 썩고 소멸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걸 옮겨감이라고 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이제 벽인지 문인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 벽이 바로 막다른 걸 뜻하니까 이제 소멸이 되겠고 문이 바로 저걸 통해서 뭔가 다른 데로 가니까 옮겨감을 뜻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건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일간신문했던 기사입니다. 당시 모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이분은 언론재벌이었었는데요. 85세 나이로 죽음이 가까우니까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로 제목에 있는 저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비서들 또 가족들 병문안 온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이분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어떤 청중 한 분이 오늘 같은 이런 죽음학 강의를 듣고 나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런 걸 강의를 들어왔는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야 할 길인데 가는 과정의 의미를 좀 더 새기고 종착역도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고 들어갔으면 싶어서 강의를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접근 외에 실체에 대해서 가까이 가보고 자신의 이성으로 좀 이해하고 싶어서 강의를 들어왔다 하면서 강의를 들은 소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재벌의 명예회장이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당하는 죽음의 모습이라면 이분은 건강할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자신의 종교를 갖고 오랜 세월 그 신앙생활을 해온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각 세계 고등 종교마다 사후 세계를 언급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그런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 생각에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직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는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목회 활동을 오래 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세가 위중해서 임종할 때가 가까우니까 이 장의사가 병문안을 가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사는 아니 하느님 믿으신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이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철학을 전공한 유호정 박사가 쓴 책에 나는 내용인데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똥설과 된장설을 얘기를 하는데요. 똥 같으면은 아무리 마음 수양을 오래 해도 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고 구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된장 같으면 냄새는 좀 구리고 이상했지만 우리가 반찬에서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 있는 거, 안 걸 느끼한 거를 후회할 정도로
죽음이 똥이 아니고 된장 같은 거일 가능성이 없겠는가. 똥이라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됩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 된장 같은 거라면은 그렇게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 모른 채 부모에 의해서 양가 부모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는 일이 있었는데 혼례식 날짜 가까움에 따라서 신랑 얼굴에 대한 여러 가지 괴소문이 돌면은 신부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신랑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신랑의 얼굴 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몇 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였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마틴 루터죠. 루터는 워낙 정직자가 될 생각이 아니었고 워낙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천둥 번개 아주 크고 무섭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신에게 서약을 하는 거죠. 오늘 밤 날 살려주면은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다. 500년 전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날이 밝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둥 번개 아무리 크고 무섭게 치더라도 이걸 하늘이나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크게 느끼겠지만 죽어감이나 죽음, 더 나아가서 그 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번에 걸쳐서 현대인의 죽음관을 한번 알아보고 아까 그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소멸인지 옮겨감인지 즉 벽인지 문인지 이 판단 근거가 바로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훌륭한 마무리의 순으로 알아볼 텐데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 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연박 주고 그런 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이 죽을 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서울 시내 고층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도 사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F층 돼 있다든가 어떤 건물은 바로 3층에서 5층으로 건너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 사자가 정말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사자가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면 사자 쓰면 안 되겠죠. 사자를 우리 생활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에 44병동이 하나 있고요. 이거 하나만 있죠, 이 병동은. 그다음에 사자가 하나만 들어간 병동, 54병동, 64, 74병동, 또 사자가 없는 병동, 101병동 이런데 7개, 8개를 골라서 제가 병원 전산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 병동에 1년 동안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환자 수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 44병동에서는 사망한 환자가 없었습니다. 이 정형외과 병동이라 골절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고 없었는데 사자가 없는 내과 계열의 병동 워낙 중환자가 많으니까 사망 환자가 부지기수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자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확인한 뒤에는 제가 생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X 같은 거 열차 예매할 때 좌석을 어딜 잡을까 할 때 4A, 4B 이런 데는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얼른 찾아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모퉁이 돌아서면 저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3년 반 전에 거의 이제 4년이 돼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아마 이런 사건이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하던 얌전하게 운전하던 어떤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차가 아마 이 모양으로 우그러졌으니까 살아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걸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내일 될지 10년 뒤나 6개월 뒤가 될지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
즉 죽음에 있어서의 예측 불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럴진데 사실은 건강할 때 병이 없을 때 유언장 이런 걸 쓰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걸 써봐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아주 싫어하죠.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예, 그만큼 무관심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암 더 나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 이런 얘기 이제 못 꺼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 꺼냈다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낮아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근무하던 그 병원의 내시경센터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내용입니다. 이 그 대학 동창이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이제 수술도 받고 잘 지내는데 다시 최근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간호사 이분은 자기가 공부한 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만은 이 동창은 너무나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데 참 애를 먹는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1891년에 의사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유래가 있습니다. 이 런던에 테이트 미술관이 있는데 이 테이트 미술관은 영국의 귀족이었던 헨리 테이트 경이 평소 모은 미술품을 영국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세워진 게 테이트 미술관이죠. 헨리 테이트 경은 이 필즈라는 이 화가가 재능이 뛰어난 걸 보고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때 그림은 어떤 성경이나 역사 또는 신화의 한 장면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보통인데 헨리 테이트 경은 이때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필즈 화가는 실제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가운 중앙에 있는 게 서너 살 정도 사내아이가 호흡곤란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뒤에 바로 필즈 화가 자신이죠. 그리고 옆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고 있는 아이의 엄마 이렇게 보이고 바로 옆에 턱을 개고 있는 사람이 왕진원 의사입니다. 구스타프 머레이라는 실존 인물이었는데 불과 1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산소 치료 또 인공호흡기나 항생제 이런 걸 치료해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불과 130년 전만 해도 그런 치료법이 없어서 왕진원 의사 해줄 수 있는 게 턱을 개고 앉아서 밤새 같이 지켜주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 이 화가는 자신의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화한 거를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왼쪽이 바로 1951년에 유진 스미스라는 미국의 사진작가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그건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70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오른쪽으로 바뀐 게 최근의 모습이죠. 말기암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면 다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기도 삭감을 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그래서 가족과 격리된 채 새벽 2시쯤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오히려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 데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분위기의 변화 때문에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환자가 끝까지 항암 치료를 고집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있다가 이런 건물이나 또 집안에 갑자기 정전되면서 그냥 깜깜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했던 이 굿바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 장면인데요. 이
노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문지기로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배웅한, 즉 화장한 노인 직원이죠. 이 장면에서는 지인의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시신을 화장로에 넣고 화장을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 가는 문이다. 이런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화장장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배웅한 이 노인 직원이 체득한 것처럼 죽음은 열린 문이고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자,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분이 저 아래에 있는 칼 구스타브 융이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의학계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 여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주로 죽어가는 삶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 죽음의 저편에서 일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의학을 전공한 이런 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엘자베스 큐블로 로스 박사입니다. 로스 박사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데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찾아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인형을 뒤집으면은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죽어가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치벌레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병들고 낡은 인간의 육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나비,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바로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즉 우리말 의식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하게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근사체험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 박사는 생전에 700번이 되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2004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죽음, 또 죽어감, 즉 죽음학의 교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쓴 인생 수업, 상실 수업이란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데 이분이 쓴 사후사행이라는 책이 제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주는 데 크게 공헌을 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환자에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이나 근사 체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이 로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이런 체험들이 환자의 인종이라든가 연령 또 성별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종교의 종류가 뭔지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다고 더 많이 관찰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 후에 대해서 궁금해온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 들여다볼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이제 소개해드릴 그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근사 체험은 다른 말로는 임사 체험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심장박동이 정지됐을 경우 요새는 다 심폐소생술 같은 걸 하게 되죠.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적도 있을 겁니다. 심장을 압박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것도 심폐소생술인데 이런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일부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전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합니다. 10 내지 25% 정도가 하는데 25%면은 4명에 1명꼴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체외 이탈 이런 체험도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 서구에서는 대강 1960년대부터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내가 죽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도 뭐 정도가 여러 가지 정도가 있겠죠. 빛은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도 있지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못하는 완전 맹인의 수준에서 이분이 20살 때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처음 몸 밖을 빠져나오면 체후 이탈하면서 생전 처음 자기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몇 장면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은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꿈을 꾸더라도 맛이라든가 소리 이런 거는 자기가 냄새도 맡고 들을 수 있지만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자기 몸 밖을 자신의 의식체가 몸 밖을 빠져나오는 이런 체외 이탈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하다가 다시 이제 육체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다시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했다는 자기의 체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근사체험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런 회의론자들은 저건 그냥 꿈이나 환각, 착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 본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시각적 이미지 같은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근사체험을 통해서 생전 처음 보게 된 자기의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15년 전에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은 뇌로 피가 돌지 않게 되고 그럴 경우에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죠. 뇌 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즉 뇌 활동이 없을 때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나 그런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 체험을 보면 바로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없을 때 이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그리고 그에 따른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근사 체험을 보면 우리 의식이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연구에 물꼬를 튼 거는 이제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 이분은 워낙 의사가 아니었고 철학 교수였습니다. 학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러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8년 동안 이런 체험자들 150명 이상을 만나서 1975년에 낸 책이 Life After Life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다시 산다는 것 이렇게 재번역돼서 나온 바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은 그 근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은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어야 20-30분 정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요번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심장이 멎어있던 환자가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 의료진이 했던 이 대화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아닌데 마치 소생술의 모든 과정을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전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참여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예는 이제 틀니를 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인공호흡 같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3번째 칸에 있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의학이나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무엇보다도 이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심장이 멎으면은 마침 다행히 의사가 옆에 있어 칼로 환자의 가슴을 짠 다음에 의사가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빼가지고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쓴 거죠. 그런 경우에 뭐 살아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고 했을 텐데 현재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 얘기하면은 머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소개드렸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나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같은 이런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요즘도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전공을 가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한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1865년에 영국의 외과 의사인 리스트라는 분이 이런 치료를 하는데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면서 살갗 밖으로 튀어나온 걸 얘기하죠. 과거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세균 감염이 돼서 다 죽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환자들에게 소독이라는 걸 해봤더니 다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지금 의학 수준을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할 텐데 그러나 이게 획기적인 게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보다 10몇 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세균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1867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실켜됩니다. 이 란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는 전 세계 170종 중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명도와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인데 요즘에는 대학도 1등부터 100등까지 전 세계 대학을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여한 게 이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이러한 임팩트 팩터,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논문 내려고 눈에 그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논문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심사 이런 걸 다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데 여기 2001년도에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해서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18%이 60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체외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안 나오고 또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 교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물어본 내용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체외 이탈에 관한 짧은 내용인데요. 서울 시내도 요즘에는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다 사라졌죠. 과거에는 천둥번개 치는 날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걷다가 벼락 맞아서 감전사 하기도 하고 일부는 살아남아서 이제 근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의사 본인이 이런 벼락을 맞고 죽었다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화 박스에서 걷다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쓰러졌는데 잠시 봤더니 장모님이 자기 있는 대로 뛰어오는 걸 봤는데 자기를 그냥 통과해서 스쳐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땅에 쓰러져 있는 자기의 육체를 본인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료진을 자기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들한테 말을 걸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 자기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밖을 빠져나온 이런 체외 이탈의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육중한 잠수복을 입고 해저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나서 해안으로 올라와서 이걸 다 벗었을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골초들이 많이 피어있는 선술집에서 담배 연기로 아주 숨이 막힐 듯 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맡았을 때의 상쾌한 느낌, 육체를 벗어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또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사 체험을 했던 23명, 또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3명을 대상으로 뭘 갖고 조사했냐면은 각 체험을 점수화해서 점수 합계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다 근사 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또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사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두 눈으로 보고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는 몇 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이런 체험이 체험자의 삶에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아주 삶에 심대한 변화를 줬다 하는가를 이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연구 하나 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죠. 8년까지도 관찰하고 또 논문을 쓰는데 한 1년 또 양쪽 기간 준비하는 게 합치면은 거의 논문 하나 쓰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근사 체험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희귀한 체험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몸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4번의 예정된 강의 중 첫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강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죽음이 굉장히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조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된 그런 네,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죽음학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으로 정리가 돼 있는 그렇죠. 거라면서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어떤 그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이 대나무 죽자의 소리음해서 대나무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되겠죠. 그런 비웃고 그런 것들은. 네. 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셔왔는데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한마디 얘기하라면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죽음이 그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즉 죽음이 벽이 아니고 문이다 하는 거죠. 그걸 그냥 믿어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여러 증거와 자료들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단계를 벗어나서 네. 알매 단계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데 강의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네. 제가 크게 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기암 환자. 저도 이제 암 환자로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말기암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말기암 환자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 자기가 육체를 갖고 듣고 보던 모든 게 다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시간, 하루라도 더 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살 수 있는 날이 일주일도 안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든 중환자실에 가서 네. 인공호흡기 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죽음이 이렇다, 끝이 아니다는 걸 알기만 해도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큰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뭐 죽음을 등한시했던 분들도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런 내용을 뭐 책을 읽든 요새는 오디오 채널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관찰, 제 경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살 문제죠. 자살.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 통계청결에 하면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맞습니다. 그 연령 이하 높은 연령은 다 암으로 돼 있고 또 노인 연령층 자살률도 OECD 국가 1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자살하는 이유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로 몰고 갔던 어려운 상황이 없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있어야만 그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경우에 싸우기도 하면서 해결해 나갈 텐데 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가져가고 해결도구는 없어버리니까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알려줘야만 네. 정말 그 효과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 낮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고귀하게 태어난 이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사별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별을 맞습니다. 경험하게 되죠. 네.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가족,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 슬픈 건 당연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또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건 좀 비정상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죽음이 사라지는 게 육체는 물론 소멸하고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 육체를 이루고 있던 영혼불멸의 자아는 없어진 게 아니고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그런 깊은 슬픔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죽음학이라는 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어린이들한테도 네. 죽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죽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보다는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 시간의 주제가 그런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각자 토의를 하는 것이죠. 네. 또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뭐 일본도 모든 고등학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1년에 12번을 고등학생들한테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반려동물의 죽음 또 자살 문제 뭐 사후세계 이런 걸 12번을 교육을 했더니 강의를 포함해서 몇 년 지나서 그 고등학교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내에 만연한 교내 폭력 네. 또 집단 따돌림 또 자살 문제 이런 게 30% 이상 줄었다고 그래요. 네. 저런 걸 알면은 함부로 남을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사체험 때 그런 삶을 돌아보는 그런 회고도 하고 또 빛과의 조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사실 저거는 근사체험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날 때 똑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외 이탈해서 슬퍼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이승을 떠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다 좀 더 공부해 보면 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현주 교수님의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